자, 안녕하세요. 한국사 3월달 모의고사 평가 해설 강의 하면서 한국사 앞으로 모의고사 이제 보면서 모의고사 통해서 정리하면 한국사 어쨌든 30점까지는 충분히 감점 없이 정시에도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풀이만 열심히 해도,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3년 배웠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기억만 다시 되살려도 충분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만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사실 크게 뭐 어려운 문제가 없죠. 예전 수능에 비해서는 너무나 쉽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준비를 아직 못했어요. 충전기가 없어서. 그래서 핸드폰으로 오늘 촬영하고요. 뭐 어차피 민이나 또 명국이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만, 뭐 혹시라도 뭐 다른 친구들 혹시 볼 친구들이 있으면 한국사는 그냥 별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8월달 돼서 9월달 돼서 한국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야 이거 감점 당하면 어떡하느냐. 물론 아직 뭐 대학교 입시 요강이 다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뭐 큰 이변이 없으면 뭐 3등급 30점 정도까지는 만점. 그 다음에 이제 30점이 안 되면 문제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30점 안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뭐 3월달 모의고사 문제지는 다 갖고 계실 거고, 필수니까. 만약에 이제 분실했다 그러면은 EBS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네이버 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뭐가 나와 있나요? 가시대의 도구 해서 빗살무늬 톡이 나와 있죠. 빗살무늬 톡이 어떻게 합니까? 밑이 뾰족하니까. 뭐 문양이 안 보여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되죠. 빗살무늬 톡의 특징이 뭐 빗살무늬가 아니고 밑이 뾰족하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뭐죠? 예전엔 뭐 방추차 그랬고 요즘은 가락바퀴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을 뽑는 데 이용이 됐던 것. 어쨌든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죠. 1번 문제는 어차피 선사시대에 관한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석기든 신석기든 청동기든 요거 구분하는 문제. 철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선사시대의 뭐 유물이라든가 생활상을 통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석기 시대니까, 그래서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죠. 뭐 신석기 시대의 특징 고르면 1번 농경이 시작됐다 정답이죠. 2번에 고인돌 제작된 거.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지배자의 무덤 아닙니까? 지배자, 계급이 발생하려면은 청동기 시대. 그래서 고인돌은 특히나 뭐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여기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 문화적인 범위를 알려주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유물, 또 고조선의 유물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서옥제의 혼인풍습 어디서 나옵니까? 철기 시대. 고조선의 풍습이죠. 고구려의 풍습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서옥이라고 하는 뒷뜰에다가 이제 작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살다가 다시 돌아오죠. 가족들을 데리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요. 명도전, 중국 돈입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명도전? 칠판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칼처럼 생겼죠. 뭐 이렇게 칼처럼 생겼고 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돈이 발견이 됩니다. 중국의 돈이 발견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철기 시대, 이미 초기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활발히 교류를 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유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다 못하겠죠. 20문제 1시간 동안. 좀 잘라서 가든지 한 10문제만 보고 또 10문제는 참 요 밑에다가 또 올리든지 할게요. 중국과의 교류가 철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중국과의 교류와 관련돼 있어서 이제 중국의 돈. 여기 지금 이게 명도전인데요. 명도전이라든가 오수전이라든가 반량전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이제 동아시아사라든가 뭐 세계사 배우시는 분들은 또 익숙하죠. 그래서 이런 돈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경남 창원에 다구리 유적지라고 있어요. 여기서 붓이 발견이 되죠. 붓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한자를 썼다 이거죠. 한자는 중국 문자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증거가 되는 거,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천군이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했다. 천군 많이 나오죠. 초기 철기 시대에 국가들이 뭐 있습니까? 자,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자, 동해, 그 다음에 마한, 진안, 전환에서 그냥 사만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요 시대까지, 이게 지금 초기 철기 국가인데, 초기 철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재정 일치입니다. 고조선에서 청동기 시대, 단군 왕검이라는 표현이 있죠.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 자체가 제사장과 왕이 결합되어 있는 재정 일치 사회다. 이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근데 이 사만에서 이제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자, 사만도 왕은 없어요. 연맹체이기 때문에, 아직 연맹체가 안 됐기 때문에 왕이 없고, 그 다음에 군장이 다스리는데, 옥저동에서도 왕이 없고 군장이 다스리죠. 옥저는 뭐 이제 고구려의 속국이니까. 근데 요거 군장 이름이 좀 달라요. 읍군, 삼로와 같은 이름이 있었고, 얘는 이제 신지, 읍차,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만은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지배자 아닙니까? 종교적인 지배자가 따로 있어요.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더라. 얘가 다스리는 지역을 소도라고 했고, 요것이 이제 특별한 신성구역이죠. 물론 특별한 신성구역인 소도를 알려주는 유물로서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시골 마을에서도 가면은 이제 솥대라고 있죠. 이렇게 나무 위에다 이제 새 같은 거 앉아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사만 시대에 초기 철기 시대 사만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재정 분리 사회가 나타난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내신 시험에서 중요했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옳은 것은 이제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2번 넘어갑니다. 지도의 비석에 대한 탐구 활동. 뭐가 보이죠? 마운령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북한산. 자, 순수비 4개입니다. 순수비 4개에다가 단양적성 미까지. 무슨 왕인지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무슨 왕인지 이걸 모르시면요, 영토를 지금 보시면 돼요. 영토를. 누구 땅이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신라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 다음 누가 안 보이죠? 가야가 안 보입니다. 그죠? 이미 가야가 지금 신라한테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요게 신라의 전성기 때를 나타내주는 지도다. 그러면 신라의 전성기면 몇 세기죠? 6세기입니다. 삼국시대로 접어들면 우리가 4세기, 5세기, 6세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지도 잠깐 뭐 대충 그려볼까요? 4세기 지도. 4세기는요,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예요. 근초고왕이요. 그죠? 근초고왕이 뭐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공격해갖고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하고 평양 턱 밑에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황해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을 했다. 자, 그럼 이제 4세기 지도의 특징은 뭐냐면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신라, 가야가 있어야겠죠. 신라에 비해서 월등히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학교 때처럼 뭐 화살표 해놓고 요서, 산둥, 규슈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 보고 아셔야 돼요. 백제가 지금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백제가 신라에 비해서 쭉 올라가 있어. 아니 4세기다 이거. 그런데 이 4세기 지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무조건 물어보는 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근초고왕 업적 골라라 이거야. 거의 아마 제 기억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의 업적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근초고왕의 업적이 뭐 대충 뭐가 있나요? 왕위 부자 상속이 백제에서 시작되는 거, 요것도 이제 근초고왕 때고요. 그 다음에 뭐 영토 넓히는 거죠. 주로 근초고왕 보면은 지금 보면은 마한의 전 지역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 공격해서 황해도 일대를 장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먹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해외 진출 시도하죠.
요서, 산둥, 규슈까지 영향력을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초광이 시험이 많이 나와요. 4세기 지도 나오면 그냥 나오면 쉬우니까 4세기 지도 봤을 때 이게 4세기 거라고 파악이 되면 이건 무조건 근초광 업적 찾는 문제다. 요 시기에 있었던 일 찾아라 그러면 무조건 근초광이죠. 자, 5세기 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5세기 지도는 고구려가 전성기예요. 고구려가 전성기라면 백제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백제랑 신라랑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가야가 있죠. 가야가 5세기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니까 광개토대왕과 그 다음에 장수왕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 지금 문제에 비석이 나왔으니까 5세기 때도 사실 뭐 장수왕이 비석을 하나 남겨놨어요. 어디냐면요. 거기 단양적성비라고 보이시잖아요. 그 단양 바로 옆에가 충주예요. 거기 충주에 자기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중원고구려비.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뭐 사실 광개토대왕 장수왕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장수왕의 남하 정책,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서 뭐 국내성 귀족의 힘을 약화시킨다거나 또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은 남하 정책, 남진 정책이었고, 그래서 이 5세기 지도 나왔을 때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통해서 한강유역을 백제를 뺏었단 말이야. 뺏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은 누구? 뭐 전상 계류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옮긴 운주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성왕 혼인동맹 체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백제의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던 무령왕까지 5세기 백제의 왕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업적을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지도가 나왔을 때 무조건 고구려 광개토대왕 거 있나 장수왕 거 있나만 찾으면 안 돼요. 얘네들 업적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사 시험이 쉬워졌으니까 누가 나올까? 무령왕이죠. 무령왕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있죠? 이 22개의 담로. 백제가 위기를 맞이하니까요. 담로를 설치했어. 그래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세력을 감시해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 그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에 남조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양나라가 있었는데 이 양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령왕의 무덤이 희한한 거죠. 무령왕은 유명한 이유가 뭐 가보시면 엄청 크지도 않아요. 무령왕은 이거는 벽돌식 무덤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식이 아니고 중국의 무덤 양식을 차용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중국식 무덤 양식, 벽돌식 무덤 양식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무령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인데, 자,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죠. 신라의 전성기이고, 가야가 일단 없어요. 가야가 없고요. 신라가 한강 먹었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함경도 일대까지 진출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지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석들이 이렇게 있고, 요 시대에 해당하는 신라의 왕들이 누가 있냐면 지증왕이 있고 버풍왕이 있고 진흥왕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은 암기를 꼭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왕은 비석을 세운 왕이니까 진흥왕이겠죠. 진흥왕이 단양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 총 5개의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왕의 업적을 고르면 되는 건데 지증왕이나 버풍왕의 업적을 알고 있어야 구분이 될 거고 때에 따라서는 뭐 지증왕이나 버풍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증왕은 독도랑 관련이 있는 왕이죠. 버풍왕은 뭐 불교도 공인하고 2차 돈의 순교, 율령반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뭐 3점짜리 문제입니다만 너무 쉽죠? 1번 진흥왕의 영토 확장 과정 조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번에 동북구성 언제 나옵니까? 동북구성. 고려전기. 때가 전혀 안 맞죠. 고려전기의 동북쪽에 구성을 쌓았다.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고려전기에는 일단은 죄송합니다. 동북구성은 그죠? 고려전기에 이제 거란족이 침입을 했고, 그죠? 거란족이 침입을 했고, 그렇죠. 여기 여진족이랑 관련이 있죠. 여진족이랑.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여진족 관련해서 이제 별무반이라는 고려 전기의 별무반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낸 고려가 이후에 이제 여진족이 하도 그냥 북쪽에서 설쳐내니까 좀 싸워보려고 했죠. 싸워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귀마민족이 되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이기지 못하고 제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무반을 편성을 합니다. 귀마 부대를 중심으로 편성이 된 윤관이 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러 떠나죠. 물론 뭐 정벌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여진족을 정벌하고 싸운 성이 동북구성이죠. 근데 이제 동북구성을 위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역사학자들마다 이 동북구성의 위치가 분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북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란족의 일처리의 외교단판으로 쌓은 강동육주는 정확하죠. 강동육주 위치는 여기 정확합니다. 거란족과 관련되어 있는. 근데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고려의 영토가 이만큼 돼 있으니까 동북구성이 여기 이제 국경 원절일 거냐, 아니면 여기 이제 두만강 지역의 원절일 거냐, 아직도 이제 그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치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여진족과 관련이 있고 고려 전기. 그래서 이제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습니다만은 이제 여진족이 하도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또 지키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돌려줬는데 그 이후에 여진족이 강성해집니다. 통일이 되죠. 통일이 되면서 금나라가 돼서 이제 고려에게 나중에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물론 이 금나라가 송나라, 당시에 중국의 한족 국가인 송나라를 압박해서 내려보내고 중국 화북 지역을 차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그 당시 우리 실세였던 이자겸이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주면서 별 전쟁은 겪진 않죠. 그 이후에는. 자, 어쨌든 동북구성 얘기는 그거고요.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면서 확대된 영토. 자, 쌍성총관부 수복한 영토 여기인데 이쪽에 보이시나요? 공민왕 때 수복하죠. 공민왕 때 몽고족이 그 평양에다가 세워놓은 동령부라든가 또는 이제 제주도의 탐라총관부는 그냥 돌려줍니다. 그러나 이쪽 위에 땅, 쌍성총관부 위에 있는 철령 이북의 땅이라고 하죠. 이쪽 땅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자 국민왕이 공격을 해갖고 이쪽을 국민왕 때 회복을 하죠. 우리나라 영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지원한다. 광개토대왕은 몇 세기입니까? 5세기,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그러면 요 당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왜 도와줬느냐? 왜랑 가야가 손을 잡고 신라를 쳐들어오죠. 요때 왕은 이제 신라의 뇌물마립간입니다. 뇌물마립간이 그래서 고구려의 할프 도움을 요청했고 광개토대왕이 도움을 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가야 연맹인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 시대가 안 맞죠? 그다음 나당 전쟁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 이런 거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죠. 뭐 여기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거둬서 다행이고 여기서 졌으면 우리가 짜장면 배달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내용. 자,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 넘어갈게요. 가국가 누굴까? 자, 누구의 대외 관계를 알려주세요. 무왕 때 장문휴가, 문왕 때 선왕 때. 무왕, 문왕, 선왕 너무나 유명한 왕들이죠. 누구의 나라입니까? 발해.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만주 지역을 다시 회복한 우리 그 발해죠. 통일신라와 더불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발해 같은 경우에 뭐 통치 조직을 외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시험 문제는 계속 이런 형태로 무왕, 문왕, 선왕 이 세 명의 왕 정도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근데 무왕, 문왕, 선왕은 일단 선왕 마지막 선왕은 전성기죠. 영토를 최대로 확장을 했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그 왕이 이제 선왕이고 무왕과 문왕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싸움 문자죠. 시호가 싸움 문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싸움박질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무왕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고구려 발해가 만들어진 초창기의 왕이니까 그럼 이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신라와 당나라는 발해의 왼수예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근데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왕은 굉장히 강경한 당나라든 신라든 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장문휴 장군으로 하여금 싼등반도를 공격하고 이후엔 또 요서지방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문왕은 색깔이 완전히 그냥 180도로 바뀌죠. 요 문왕 때부터는 당나라와 오히려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신라와도 교류를 하게 되고 물론 뭐 신라와 어느 정도로 활발히 교류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라도라는 게 있죠. 발해와 신라가 교류하던 그 역이라든가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 봐서는 문왕 때부터는 이제 당나라와 또 신라와 친선 관계로 돌아서면서 또 이제 문물이 많은 제도 같은 것들이 정비가 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발해인데요. 발해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라 하는 거니까 답은 너무 쉬워요. 4번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 1번의 진대법 뭡니까? 진대법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아주 초창기죠. 고국천왕 때 진대법 춘대춘하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22담로 아까 있었네요. 22담로 무령왕의 22담로 백제죠. 그 다음에 민정문서 누구의 민정문서? 신라의 민정문서. 뭐 예전에 민정문서 한참 유행했었죠. 지금 요즘에 이제 앞으로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신라의 민정문서에서 중요한 건 매년 작성한 거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했다. 뭐 세금 걷는 게 목적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지방관이 작성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그 말단 촌주가 그 지역의 고을들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지방관이 조사했다. 지방관 파견도 안 됩니다. 이 당시 신라는. 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5번에 골품? 골품제는 신라 거니까요. 틀렸죠. 자, 문제와 답이 너무 쉬워요. 이제 한국사는 너무 쉽습니다. 자, 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 옹주는 지극히 예뻐하던 딸이 공녀로 가게 되죠. 공녀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몽고족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몽고족이 쳐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결국 패배를 인정한 건 아니고 완전히 나라가 먹힌 건 아니지만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 이제 결혼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몽고족의 풍습인데요. 본인들이 지배하던 곳에서 여자를 차출해 갑니다. 공녀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지난 9월에 세상을 떠나니 55였다. 나이가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서쪽 원나라 대놓고 원나라라고 써놨죠? 몽고죠. 이제 이게 원나라하고 고려 후기구나. 고려를 세 시기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을 할 때 전기는 이제 문벌귀족이 다스리던 고려가 만들어지는 시기. 고려 중기는 무신집권기. 고려 후기는 원나라 간섭기.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의 사회 모습이 뭐냐 이거죠. 그죠? 특히 이제 원나라 간섭기인데 너무 쉬워요. 원나라 나오고 일본에다가 몽골풍이 유행했다 해놨으니까 이거 못 찾는 사람 있을까요? 더러 틀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북벌운동은 조선, 그죠? 조선 후기, 효종 때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인조 때 겪게 되죠.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에 청에 대한 적개심, 또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효종과 서인, 거두죠, 송시열 뭐 이런 사람들이랑 북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아마 배우셨겠지만 뭐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서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액션. 이런 거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시대는 뭐 조선 후기. 이양선이 자주 출몰했다.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 서양배죠. 흥선대원군 정도는 돼야 되죠. 그죠?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나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대립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훈구가 사림들을 일방적으로 4번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화 그죠? 모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언제서부터요? 성종 때 이제 사림들이 처음 진출을 했고 강해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 다음에 중종 때 기묘사와 조광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명종 때 을사사화까지 조선시대 얘기고요. 무열왕의 직계우선이 왕위를 계승했다. 신라인데요. 신라죠. 그죠? 무열왕 태종 무열왕 누굽니까? 김춘추. 그죠? 자 5번 가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거. 우리 개화당 동지들은 개화당이네요. 개화당 급진당 개화당 누가 생각납니까?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흥영식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서재필 최후의 거사 한 번으로 큰일이 성공되리라 믿고 뭘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게 뭡니까? 그죠? 갑신정변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 끝나고 우리나라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매우 심해집니다.
근데 이제 개화 지식인들 중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청나라도 이제 양무운동을 통해서 근대화 중이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개화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게 온건개혁파라고 하죠. 반면에 일본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식의 어떤 근대화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딴 보다 급진적인 의회 중심의 정치로 변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급진개화파, 즉 개화당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분들께서 그죠? 이 친구들 뭐 어쨌든 굉장히 궁지에 몰려요. 왜냐하면 지금 청나라의 간섭이 심한 상황이니까 온건개혁파 세력이 강하죠. 자신들의 세력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또 김옥균이가 그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차관을 빌리러 갔는데 당당하게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던 이 개화당들이 이제 작당을 한 거죠. 거사를 생각을 한 겁니다. 갑신정변인데 답은 뭐 갑신정변 하시면 어렵지 않죠. 자, 벌써 지금 26분인데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찍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일단 여기서 끊고요. 계속해서 다음 강의는 다음 거 찍어갖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